어머니가 뭘 알아요? 저희가 몇 달 전부터 준비한 건데. 컨셉이 정말 중요했단 말이에요. 웃음으로 기대했던 자리가 한순간에 얼어붙었고 제 마음도 덩달아 굳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죠. 며느리의 버릇을 이번엔 꼭 고쳐주겠다고. 그날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중간에 끊기더라도 이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늦은 초가을, 논두렁이 금빛으로 번져가던 오후였어요. 서쪽 들녘 끝에서 바람이 불어와 뺨을 스쳤죠. 고추 말린 판을 뒤집다 말고 손을 멈췄습니다. 며칠 뒤면 손주 돌잔치라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거든요. 결혼식 때도 제사 때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나인데 이번만큼은 이상하리 많지 조용했어요. 아휴, 내가 먼저 연락을 해야 하나. 혼잣말이 절로 흘렀습니다. 마당 가득 고추 냄새가 퍼졌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 허전했어요. 그날 저녁 묵은지를 찢어 된장찌개에 숟가락을 적시려던 순간 휴대폰 벨이 울렸죠. 발신자는 아들이었어요. 순간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드디어 오라고 하나보다 하는 기대가 스쳤죠.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이번에 호텔에서 돌잔치 하기로 했어. 그 말과 함께 사진 한 장이 도착했어요. 흰색 실크 테이블보에 반짝이는 샹들리에 꽃장식이 가득한 연회장 사진이었죠. 사진 속 반짝임이 눈을 찌를 만큼 화려했지만 내 마음엔 이상하게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근데 내 자리는 장모님 모시고 하는 자리라 좌석이 빠듯해요. 엄마는 마음만 보내세요. 그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살짝 섞여 들어왔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내 귀에는 너무도 또렷했죠. 그럼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이해라니 차갑고 단정한 말투에 부엌 전등빛이 꺼진 듯 눈앞이 어두워졌어요. 심장이 순간적으로 툭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나는 애써 목소리를 눌러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준비해라. 전화를 끊고 보니 찌개는 이미 식어 있었고 김이 사라진 자리에는 싸늘한 냄새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죠. 아, 내 이름이 손주 돌잔치 초대장에서 지워졌구나.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밤이 깊어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마음만 보내라는 아들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죠. 내 손으로 키운 아들인데 이제는 내 자리가 없다는 건가? 고개를 돌리니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웃는 얼굴들이 모두 낯설게만 보였어요. 그래도 손주 첫돌인데 안 가면 서운하지 않겠지? 그날 밤 스스로를 달래며 혹시 자리가 나면 부르겠지 하는 작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휴대폰으로 또 사진이 왔어요. 호텔 연회장 예고 사진이었죠. 테이블마다 하얀 접시와 은빛 식기, 반짝이는 샹들리에 불빛이 비치는 장면이었어요. 그 아래엔 알베비 설스벌떼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은 한 글자도 없었어요. 아들아, 이게 뭐냐? 엄마, 이번 잔치는 장모님 댁 분위기에 맞춰서 호텔로 잡았어. 아들은 잠시 뜸을 들였고 그 뒤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차갑고 단호했죠. 어머니 컨셉이 있어서요. 시골 분위기 들어오면 사진톤이 다 깨져요. 심장이 얼음물에 잠긴 듯 서늘해졌습니다. 시골 분위기라니. 내 평생을 살게 해준 이 땅의 냄새가 누군가에겐 흠이 되는구나. 그래, 내가 흙냄새 나는 사람이지. 하지만 그 흙에서 나온 곡식 먹고 자란 게 너희 아니냐.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꾹 눌렀습니다. 대신 억지 웃음을 붙잡아 말했죠. 그래, 알았다. 준비 잘 해라. 통화를 마친 뒤 부엌 한쪽에 놓아둔 고추 말린 판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바삭하게 마른 고추 껍질이 부서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사진톤이 깨진다.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 속에서 돌덩이처럼 자리 잡았죠. 그리고 그 돌은 시간이 갈수록 더 무겁게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마음이 영 편치 않았어요. 마음만 보내라는 아들 말과 사진톤이 깨진다는 며느리,
말이 번갈아 떠올랐죠. 그래도 첫 손주 돌잔치인데 뭔가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참기름 한 병과 미리 준비해둔 작은 금목걸이를 종이 가방에 넣었어요. 돌반지 대신 정성껏 만든 선물이었죠. 그걸 들고 며느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강한 향수 냄새가 훅 끼쳤어요. 시골 흙냄새와는 전혀 다른 매끈하고 차가운 냄새였죠. 며느리가 문 앞에 서더니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어머니, 이 냄새 뭐예요? 시골 흙냄새 좀 빼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순간 심장이 바지끈처럼 툭 끊어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일 하다 와서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며느리는 내 손에 들린 종이 가방을 흘끗 보더니 표정을 굳혔습니다. 요즘엔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준비됐어요. 그 말과 함께 며느리는 거실 쪽으로 쓱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는 현관에 홀로 서 있었죠. 발밑에 새로 시공한 대리석 바닥이 냉장고 속 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손바닥엔 땀이 차올라 종이 가방이 미끄러질 듯 했어요. 그 자리에서 돌아서 나오는데 버스 창밖으로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흰머리를 고무줄로 질끈 묶은 모습. 한때는 저 고무줄보다 단단했던 모성애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 고무줄마저 너덜너덜해 보였어요. 손주 돌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할머니라는 문장이 가슴속을 둔탁하게 두드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이 모욕이 내 결심의 불씨가 될 줄은. 읍내 5일장이 서는 날이었어요. 고춧가루를 사러 장터로 나갔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지만 햇볕이 번들거려서 사람들 얼굴이 번쩍거렸습니다. 나는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고추방앗간 앞에 멈췄어요. 그때 아들 친구 영호가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호텔 돌잔치 기대되시겠어요? 그 말에 나는 장바구니 끈을 고쳐 잡으며 짧게 대답했죠. 자리 없대. 나 못 간다더라. 영호가 눈이 동그래져서 말했습니다. 에이, 그 큰 연회장인데요. 자리 남아둔다던데요?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시장 소음이 멀어지고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었어요. 자리 남아둔다. 그런데 왜 나를 빼놓은 거지? 거짓말이었구나. 그 생각이 뇌리를 파고들자 발끝까지 열이 뻗쳤습니다. 그 길로 발걸음을 돌려 친구가 운영하는 꽃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국화와 백일홍 향이 섞여 코끝을 스쳤죠. 꽃집 사장이 나를 보고 웃으며 물었습니다. 정숙 언니, 돌잔치면 풍성하게 해야죠. 어떤 걸로 해드릴까요? 손자 얼굴만 보면 돼. 작아도 괜찮아. 목소리가 떨렸지만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사장은 소담한 국화와 백일홍을 어우른 바구니를 만들어 주었죠. 그걸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오니 해가 기울며 논두렁 길이 노랗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바람결에 집 냄새가 실려왔지만 내 콧등엔 여전히 며느리의 말투가 맴돌았습니다. 그래, 가자. 안 불러도 가서 두 눈으로 보고 마음속에 다 새겨두자. 돌잔치 전날 나는 한복 저고리를 손질했습니다. 치맛단 주름을 고르고 고무줄이 빠진 배시댕기도 새로 매만졌죠. 꽃바구니 리본도 다시 묶었습니다. 비록 초대받지 않았지만 손주 얼굴을 보러 가기로 마음먹었거든요. 내 자리를 빼앗겼더라도 내 손주라는 사실까지 빼앗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해가 빨갛게 솟았습니다. 한복 치맛단을 여며 입고 꽃바구니를 품에 안은 채 서울행 버스를 탔습니다. 창가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부딪혀 번쩍였지만 내 눈동자는 단단했죠. 호텔 셔틀버스에서 내려 로비로 향하니 대리석 바닥이 돌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초대 명단 확인하겠습니다. 성함이요? 박정숙이요. 손주 돌잔치 하러 왔어요. 직원이 태블릿 화면을 몇 번 훑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명단에 없습니다. 아들이 박종수고 며느리가 해나예요. 방금 당신네 버스에서 내렸는데요. 직원은 이어폰 같은 기기를 눌렀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들어 말했죠. 가족 대표께 연락드렸는데 자리 상황 때문에 바로 모시기 어렵다고 합니다.
잠시 대기 부탁드립니다. 멈춰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띠링 소리와 함께 닫혔습니다. 그 앞에서 비친 내 얼굴은 불청객 같았죠. 로비 한쪽 소파에 앉으니 가죽이 미지근했습니다. 대형 화면엔 하피 원스 벌떼 문구와 함께 손자 사진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사진 속 아이는 낯설게만 보였어요. 내가 낳은 아들의 아들이 맞나 싶었죠. 손목 시계를 보니 10시 조금 넘었습니다. 잔치는 11시에 시작한다는데 여전히 자리는 없다는 대답뿐이었어요. 꽃바구니는 로비 구석에 세워져 있었고 사람들은 스쳐가며 힐끔 볼 뿐이었죠. 그 순간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었어요. 내 존재 자체를 지우려는 대접이었죠. 로비 소파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동안 사람들은 하나둘씩 연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 웃음소리, 플래시 터지는 소리, 웨이터들의 분주한 발걸음이 멀리서 들려왔죠. 하지만 내 자리 소식은 끝내오지 않았습니다. 10시 반이 넘어가자 허리와 목이 뻐근해졌고 한복깃이 목을 긁어 땀이 등줄기로 흘러내렸어요. 그때 멀리서 사돈이 연보라색 정장을 입고 내려왔습니다. 진주 브로치가 반짝였죠. 나를 보더니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사돈 오셨네요. 예, 먼저 와 계셨군요. 여기 분위기가 어르신들에겐 좀 낯설 수 있죠. 자리 조정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말송 낯설다와 조정 중이라는 단어가 칼끝처럼 느껴졌지만 꼭 삼켰습니다. 대신 꽃바구니를 앞으로 내밀었죠. 손자한테 줄 꽃이에요. 직접 주고 싶어서요. 사돈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직원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꽃바구니는 곧 로비 한 구석 보관대에 놓였습니다. 손에서 꽃이 떨어져 나가자 마음도 함께 툭 꺼지는 것 같았어요. 잠시 뒤 며느리가 연회장 복도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몸에 붙는 시폰 원피스, 귀에는 진주 귀걸이가 번쩍였죠. 가까이 오더니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만큼은 컨셉 때문에 시골 분위기 들어오면 사진톤이 다 깨져요. 이해 좀 해주세요. 내 귀를 스치는 그 말이 얇은 칼처럼 마음을 베어냈습니다. 시골 분위기. 그 말이 귀 속에 맴도는 동안 며느리는 사진사 플래시가 터지는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뒤로 한 채 다른 손님들과 웃으며 사진을 찍었죠. 나는 자리로 돌아와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정각. 결국 아무도 나를 부르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나는 소파에 놓아둔 가방을 들고 로비 구석의 꽃바구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꽃잎이 조금 시들었지만 향은 여전했죠. 손잡이를 잡은 손끝이 살짝 젖어 있었는데 그게 꽃물인지 내 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로 옆에 커다란 휴지통이 있었습니다. 초록색 뚜껑이 반쯤 열려 있었죠. 나는 그 위에 꽃바구니를 조심히 올려놓았습니다. 마치 마지막 인사처럼 꽃향기가 한번 퍼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치맛자락을 가볍게 털고 호텔 자동문을 밀어 나왔습니다. 뜨거운 바깥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오늘 내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호텔에서 돌아온 다음 날, 해는 머리 위로 떠올랐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서늘했습니다. 마당에서 말린 고추를 뒤집고 있는데 먼지 날리는 소리와 함께 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골목 끝에 멈췄습니다. 차문이 열리자 아들이 먼저 내렸고 그 뒤로 며느리가 선글라스를 쓰고 따라 나왔습니다.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죠. 엄마, 어제 호텔에서 왜 그런 식으로 나가셨어요? 분위기 다 흐려졌잖아요. 그 말에 손에 쥔 고추채를 내려놓았습니다. 분위기? 내가 무슨 무도회에 깨러간 귀신이냐? 말을 잇는 건 며느리였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어 머리 위로 올리더니 코를 훌쩍이며 말했죠. 저희가 몇 달 전부터 준비한 자리예요. 컨셉이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오셔서 나는 며느리 말을 끊었습니다. 손주 돌잔치를 나 몰래 하는 게 정상인가? 아들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엄마, 이런 데서 큰 소리 내면 이웃분들 듣잖아요. 때마침 덕만 아재가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다 멈칫했죠. 나는 일부러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듣든 말든 상관없다.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며느리가 팔짱을 끼고 한숨을 쉬더니 마당 안으로 성큼 들어왔습니다. 흙 묻을까? 발끝만 땅에 닿는 신용이었죠. 시골 냄새 또 배잖아요. 빨리 얘기하고 들어가요. 그 냄새 덕에 너희가 먹은 고춧가루며 된장이 나온 거다. 며느리는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유난 떨 필요 없어요. 자리 못 들인 거 우리도 속상했어요. 속상? 내 속이 상했으면 내 속은 썩었겠다. 아들이 급히 나섰습니다. 엄마, 돈 때문에 그러시면 말씀만 하세요. 돌잔치 비용은. 여보, 그런 얘기 하지 마.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돈 얘기 잘 꺼냈다. 나 행정복지센터 다녀왔어. 연금 추가 신청했고 실버타운 입주 상담도 했다. 그래서 선산이랑 밥 팔아서 갈 거다. 아들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엄마, 그 땅은 제가 물려받으라고 아버지가... 대문 패봐라. 내 이름이지. 그 땅도 내 거다. 너희는 걱정 말고 살아라.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땅값이 얼만데요? 현금화하면 세금도. 세금 걱정은 내가 해. 너희는 안심해도 돼. 다만 사람 대접은 못했으니 유산은 없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고 나는 다시 고추채를 들어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에 고추알이 굴렀고 그 붉은 빛이 햇살에 번쩍였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도 단단히 굳었죠. 이제는 되돌아가지 않겠다고. 아들 부부가 떠난 뒤 마당엔 고요만 남았습니다. 나는 말린 고추를 채반째 들고 장독대 옆에 내려놓았죠. 햇볕이 따가웠지만 가슴속은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속에만 품었던 생각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거든요. 이제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사람 대접 못 받은 값은 내 방식대로 받는다. 나는 아침 일찍 군청 민원실로 향했습니다. 선산과 반내각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였죠.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맑았습니다.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창구 앞에서 대기표를 뽑아들고 기다렸습니다. 어르신, 지적도 열람하시죠? 여기에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네, 팔당이니까 정확히 확인해야지요. 서류를 받아 나오는 길, 부동산 중개소로 바로 갔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매물 사진이 빼곡했고 중개인이 커피를 내주며 웃었습니다. 이런 토지는 요즘 귀합니다. 바로 매수자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가격도 잘 받을 겁니다. 그럼 진행하세요. 계약금 일부는 실버타운 계약금으로 바로 보낼 겁니다. 중개인은 통화 몇 통을 하고 매수 희망자가 곧장 나타날 거라 장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복례 씨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정수가 들었어. 땅 판다며? 그래, 실버타운 가서 편히 살려고. 복례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나도 언젠간 그렇게 하고 싶네. 자식 눈치 보며 사는 건 이제 지겹다. 그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들이었죠.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엄마, 군청 갔다 왔어요? 땅 매각 잠깐만 미뤄요. 산소 문제도 있고. 내 아버지 산소는 내가 지킨다. 땅은 내 거고 내 결정이야. 아들은 한숨만 내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방 한켠에 있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사진 속 미소는 변함없었고 그 미소가 내 발걸음을 더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도장 찍고 내 길로 가는 것뿐이었죠. 계약 당일 아침, 나는 경운기 색깔이 바랜 트럭을 몰고 군청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거의 동시에 번쩍이는 검은 SUV가 들어왔고 그 안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내렸습니다. 며느리는 새 구두 뒤축을 살피며 고개를 까딱 들어 나를 봤습니다. 표정은 이미 날카롭게 굳어 있었죠.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내 인생 정리 중이다. 정리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 땅은... 그 사람 살아생전에 뭐라 했는지 내가 녹음 남겨놨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년 가을 고추밭에서 남편이 했던 말이 울려 퍼졌죠. 정수가 땅은 팔아서 네 노후에 써라.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고 며느리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 상태로 우리는 공증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변호사가 우리를 맞으며 자리에 앉혔습니다. 재산권 분쟁 없으시죠? 증인 두 분도 오셨네요. 네, 증인 복례 씨와 삼례 씨입니다. 문이 열리며 두 친구가 들어왔습니다. 고무신에 바람이 들었지만 등은 똑바로 세운 모습이 든든했죠. 우리가 정숙이 증인일세.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도장 위치를 가리켰습니다. 나는 붉은 인주에 손도장을 찍었습니다. 탁 하고 공증 스탬프가 찍히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 같았죠. 계약금 일부를 현금으로 받으니 봉투가 묵직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세금은 안 내면 죄인이지. 낼 만큼 내고 쓸 거다. 그럼 우리 애는요? 내가 아버지다. 내가 알아서 해라. 사무실 문을 나서자 가을 햇살이 유리창에 부딪혀 눈이 부셨습니다. 바람이 불어 한복 대신 입은 회색 트레이닝 바지 자락이 살짝 펄럭였는데 그 편안함에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 내 노후는 내 손에 달려 있었고 뒤돌아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강원도 바닷가 너머에 자리한 해오름 실버타운 정문 앞에 섰습니다. 경비원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죠. 입주 확인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초록색 출입할지가 내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새로운 시작이 손끝에서 맥박치는 것 같았습니다. 가벼운 여행 가방 하나, 여벌 옷 2벌, 그리고 남편 사진 한 장뿐이었죠. 로비로 들어서니 흰 대리석 바닥이 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습니다. 물걸레 자국 하나 없이 매끈한 바닥 위로 바닷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었죠. 먼 길을 달려온 피로가 순간 사라졌습니다. 직원이 안내하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레스토랑은 매일 한식, 주말에는 바비큐가 나옵니다. 물리치료실, 재활 헬스장, 도서관도 이용 가능하세요. 밥만 맛있으면 됐네. 사회복지사가 웃었고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 내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햇빛이 넓은 거실 바닥을 덮고 있었습니다. 발코니 문을 열자 파란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죠. 바닷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먼지 냄새 대신 미역향이 가볍게 스쳤습니다. 가방을 내려두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푹신한 쿠션이 허리를 부드럽게 받쳐주더군요. 이제 여기서 사는구나. 실감이 서서히 밀려왔습니다. 저녁 무렵 커뮤니티 라운지로 내려가 보니 파마머리에 서니 할머니가 자리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강릉에서 왔어요. 정숙라고 해요. 우린 커피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선 통기타 모임이 고향의 봄을 연주하고 있었는데 음이 조금 흔들려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밤이 깊어 방에 돌아와 발코니 문을 열었습니다. 달빛이 바다 위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순간 내가 호텔 로비에서 느꼈던 차가움 대신 부드럽고 넉넉한 바람이 내 어깨를 감싸줬습니다. 이곳이 이제 나의 집이었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둘째 날 아침, 창밖바다는 잔잔했고 갈매기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식당으로 내려가니 입구에서 어제 만난 선이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죠. 정숙 씨, 여기 앉아요. 오늘은 황태 해장국이래. 좋네. 바닷바람 맞으니 속도 시원해지는 것 같아. 식탁에는 벌써 몇 명이 모여 있었고 서로의 고향 얘기가 오갔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동규 할아버지가 반찬을 내 쪽으로 밀며 말했죠. 김치 더 드슈. 여기 김치는 직접 담가서 맛있어. 고맙소. 자연스레 사투리가 나와도 눈치 주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선희 할머니가 내 팔을 툭 치며 제안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텃밭 분양 신청 받는다는데 같이 가보자. 고추는 내가 평생 뒤집었는데 여기서도 뒤집게 될 줄이야. 오후 2시 관리소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북동쪽 텃밭은 10평씩 신청받습니다. 나는 신청서에 이름을 적으며 웃었습니다.
새 흙냄새를 맡으니 묘하게 마음이 놓였거든요. 텃밭에서 다시 무언가를 키운다는 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내 삶을 이어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신청을 마치고 라운지로 돌아오니 몇 명이 통기타 모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선희 할머니가 내 손목을 잡았습니다. 정숙 씨, 노래교실은 다음 주부터래. 목 풀어놔야 돼. 나 목소리 큰데 괜찮을까? 여긴 시끄러워도 좋아해. 그냥 웃고 즐기면 돼. 그 대답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밤이 되자 복도 끝에서 어묵을 끓인다는 소문이 들려 슬리퍼를 끌고 달려갔습니다. 스테인리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파 송송 썬 향이 코끝을 스쳤죠. 우리는 작은 잔에 동동주를 따라 건배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복도를 가득 메웠고 그 순간 나는 느꼈습니다. 아, 여기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구나. 실버타운에서 지내는 셋째 날 아침, 창밖은 옅은 해무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발코니 문을 열자 짭조름한 바닷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죠. 오늘도 하루를 잘 살아보자 마음 먹으며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1층 물리치료실에서 스트레칭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강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무릎 펴고 숨 내쉬세요. 어르신들 천천히요. 내 몸이 굳어있다는 걸 새삼 느꼈지만 땀을 조금 흘리니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운동이 끝난 후 공용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에 호박 고명이 얹혀 있었는데 한 숟갈 먹자 고향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옆자리 동교 할아버지가 말을 걸었습니다. 정숙 씨, 여기 반찬은 직접 농사 지은 걸로 해서 맛이 좋아. 고추도 텃밭에서 땄다더라. 역시 흙냄새 나는 게 제일 맛있지. 식사 후엔 관리소에서 텃밭구역 배정을 받았습니다. 북동쪽 구역, 바람이 잘 통하는 자리였죠. 작은 삽과 물뿌리개를 챙기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흙을 만지는 건 내 인생을 다시 심는 일 같았거든요. 오후엔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책장 사이를 거닐다 여행책 한 권을 꺼내 읽었습니다. 바다 건너 다른 풍경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1시간쯤 책을 읽다 보니 마음이 한결 고요해졌습니다. 정숙 씨, 오늘 저녁은 바비큐래. 옥상 정원에서 한다니까 같이 가자. 그래, 이런 건 놓치면 안 되지. 저녁 노을이 옥상 정원을 물들일 때 바닷바람과 고기 굽는 냄새가 어우러져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그릇에 고기를 얹어주며 웃었죠.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초대장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곳이구나. 내가 오기로 결정한 순간 문은 활짝 열려 있었네.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갔습니다. 실버타운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라운지 게시판에 한 장의 종이가 붙었습니다. 주민 연극 동아리 신규 단원 모집 공연 제목, 돌잔치 초대 못 받은 할머니. 제목을 보는 순간 가슴속 어딘가가 찌릿하고 울렸습니다. 내 얘기와 닮아 있었거든요. 게시판 앞에서 멈춰 서 있던 나에게 선희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정숙 씨, 이거 완전 본인 얘기 아니야? 해봐. 잘할 것 같은데. 배역은 할머니 말고 꽃집 사장으로 할래. 무대에선 내가 주인공 안 해도 돼. 진짜 주인공은 내 인생이니까. 신청서를 내고 첫 연습날이 왔습니다. 라운지 한쪽이 간이 무대로 변해 있었죠. 대본을 받자마자 눈이 한 줄에 꽂혔습니다. 호텔 음식이 낯설다. 너희 잔인하면 더 낯설다. 그 대사를 읽는 순간 내 귓가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시골 분위기 들어오면 사진톤이 깨져요. 심장이 콱 조여왔죠. 내 역할은 꽃집 사장이었지만 무대 위에서 바구니를 다루는 손끝이 자꾸 지난날의 꽃바구니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감독을 맡은 사회복지사가 웃으며 말했죠. 정숙 어르신, 꽃 잡는 손이 진짜 같아요. 경험 있으신 거죠? 살다 보면 별일 다 있지요. 연습이 끝나고 무대 뒤에서 소품 정리를 하는데 선희 할머니가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무대에서 표정이 참 좋더라. 분명 관객들 마음에 남을 거야. 이번엔 내가 관객 마음에 꽃을 심어줄 거야. 시든 꽃이 아니라 오래가는 꽃으로. 그날 밤 방에 돌아와 발코니 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차가운 공기에 시들었던 내가 여기서는 다시 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연극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내 방식으로 세상에 전하는 무대가 될 거란 예감이 들었죠. 공연 당일, 라운지에는 임시 무대와 의자가 가득 놓였습니다. 주민들과 외부 손님들까지 모여 시끌벅적했죠. 나는 꽃집 사장 역이라 무대 한쪽에서 꽃바구니를 정리하며 대사를 기다렸습니다. 무대 중앙에서 주인공 역 할머니가 말했다. 호텔 음식이 낯설다. 너희 잔인하면 더 낯설다. 그 순간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내 심장도 잠시 멈춘 듯 했죠. 공연은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고 커튼콜 때 관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 박수를 받는 동안 나는 느꼈습니다. 내 이야기를 이렇게도 풀어낼 수 있구나. 내 과거의 아픔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겐 웃음이 된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숙 어르신이 실버타운 생활수기 공모전에 출품한 글이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순간 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 쏠렸죠. 복례 씨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야, 우리 정숙 잘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살면서 있었던 일을 쓴 건데. 하지만 속으론 자부심이 차올랐습니다. 심사평이 낭독됐죠. 자존심을 지키며 자립한 노년의 삶, 현실적이고 통쾌하다. 그 한 줄이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사회복지사가 내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혹시 실제 경험이신가요? 살다 보면 별일 다 있죠.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남편 사진 앞에 대상을 올려놓았습니다. 여보, 나 여기서도 잘 살아. 당신 말대로 내 노후 내가 챙기고 있어. 창밖 바다는 잔잔했고 달빛이 파도 위에 은빛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또 한 번 다짐했습니다. 내 자존심은 이제 내 손으로 지킨다. 그리고 그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오늘 박수가 증명해줬습니다. 공모전이 끝난 지 며칠 뒤 방 한켠 책상에 스마트폰을 올려두고 삼각대를 펼쳤습니다. 오늘은 내 이야기를 스스로 세상에 전하려 했거든요. 촬영 버튼을 누르자 화면 속 내 얼굴이 떴습니다. 주름은 깊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2 정숙입니다. 돌잔치에서 초대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제가 저를 초대했으니까요. 말을 이어가는 동안 호텔 로비에서 꽃바구니를 올려놓던 순간이 스쳤습니다. 그때 서늘함 대신 지금은 따뜻한 확신이 자리를 잡고 있었죠. 여러분, 자존심 잃지 말고 여러분 자리에서 당당하게 사세요. 초대장이 없어도 내가 나를 불러주면 됩니다. 촬영을 마친 뒤 영상을 실버타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몇 분 만에 좋아요 알림이 연달아 떴고 댓글이 달렸습니다. 멋집니다, 정숙 어르신. 정숙 파이팅.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게 이렇게도 빨리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저녁 무렵 라운지에 나가니 사람들이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영상 잘 봤다는 한마디에 마음이 뭉근해졌죠. 밤이 되어 발코니에 섰습니다.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고 파도 소리가 귓가를 채웠습니다. 나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초대받지 못했던 그날도 결국 나를 초대한 건 나였지.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야. 달빛이 파도 위에 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누가 닦아준 것도 허락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걸어온 길이었죠. 그리고 앞으로 걸을 길도 오직 내가 정할 거였습니다. 셀프 인터뷰를 올린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오전에 텃밭 고랑을 고르고 돌아오니 실버타운 입구에서 낯익은 차가 보였습니다. 검은 SUV, 아들 부부였습니다. 차문이 열리자 아들이 먼저 내렸고 뒤이어 며느리가 선글라스를 낀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뭔 얘기? 내 시간이 귀한데. 아들은 입술을 깨물며 주차장 한쪽으로 자리를 옮기자고 했습니다.
나는 팔짱을 끼고 따라갔죠. 엄마, 그 땅 아직 완전히 넘어간 건 아니죠. 계약 파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어요. 왜? 이제 와서? 어머니, 우리도 사정이 있어요. 대출이자의 생활비까지. 그 땅이 있어야 숨통이 트여요. 그 숨통, 내 목줄 죄면서 트이게 할 생각이었나 보네.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은 다급히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엄마, 호텔 일은 그땐 우리가 경솔했어요. 사과할게요. 대신 이번만은. 사과는 받겠다. 하지만 땅은 돌려줄 생각 없다. 그건 내 노후 자금이야.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가족인데. 가족이면 사람 대접부터 했어야지. 초대장에서 이름을 지운 것도 호텔 로비에 세워둔 것도 다 너희였잖아.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내 마음을 돌리고 싶으면 냄새 난다 소리 하지 말고 시골 고추 한 자루라도 말려줘. 그게 더 큰 유산이야. 아들 부부는 아무 대답 없이 차로 돌아갔습니다. SUV가 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지는 걸 보면서 내 안에서 묵은 먼지 하나가 씻겨 내려가는 듯 했죠. 이제 더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다녀간 다음 날 북동쪽 텃밭에 고추 모종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흙 위에 놓인 연두빛 모종들이 유난히도 건강해 보였습니다. 장갑을 끼고 모종을 하나씩 심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파고 모종을 넣고 흙을 덮는 단순한 일인데도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정숙 씨, 모종이 아주 튼튼하네. 올해 고추 농사 대박 나겠다. 고추는 사람하고 똑같아. 뿌리만 튼튼하면 어디서든 살아. 손끝으로 흙을 꾹꾹 눌러주며 그 말이 나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 같았습니다. 시집살이 하던 시절에도 남편이 떠난 뒤에도 그리고 아들 부부와의 일 뒤에도 나는 내 뿌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모종을 다 심고 물을 흠뻑 주자 고추잎 사이로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말해주는 듯 했죠. 그때 선희 할머니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수확하면 꼭 나도 불러. 매운 거 잘 먹으니까. 그럼 여기선 가족이잖아. 그 말을 하면서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편하게 쓴 건 오랜만이었거든요. 피로 묶인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엮인 사람들에게 쓰는 말이 더 따뜻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녁 무렵 텃밭 옆 벤치에 앉아 바다 쪽을 바라봤습니다. 갈매기 소리, 흙냄새, 바람의 촉감. 어느 하나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죠. 그 순간 확실히 알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자식 눈치를 보며 살지 않겠다고. 내 삶은 이제 내가 정하고 내가 지키기로 했습니다. 이 땅이 내 마지막 고향이네. 뿌리 내렸으니 꽃도 열매도 여기서 맺자. 멀리 수평선 위로 해가 지며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 색은 내 마음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상처의 붉음이 아니라 익어가는 고추처럼 뜨겁고 단단한 색이었죠. 여름이 끝나갈 무렵 텃밭 고추가 붉게 익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칠 때마다 빨간 고추들이 바람에 살짝살짝 흔들렸죠. 장갑을 끼고 하나씩 따기 시작했습니다. 바구니가 금세 붉은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와, 정숙 씨. 올해 고추가 아주 잘 됐네. 색도 곱다. 그렇지. 뿌리만 튼튼하면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거든. 고추를 다 따고 나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수확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방문객이 기다린다는 말에 로비로 내려갔죠. 그곳에 낯익지만 오래 보지 못한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군 시절 전우였던 기철 아저씨였습니다. 정숙 씨, 오랜만입니다. 여기 계신다고 해서 그냥 보고 싶어 왔어요. 이 먼 길을 무슨 일로요? 그냥 형님이 살아계셨다면 참 좋아하셨을 것 같아서요. 고추 농사도 짓고 잘 지내신다고 해서요. 기철 아저씨는 바구니 속 고추를 보더니 웃으며 한 줌 집어들었습니다. 형님이 군에 있을 때도
이렇게 고추 말려서 보내주시곤 했죠. 그걸 부대 식당에서 넣으면 밥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땐 젊었죠. 이제는 나 먹으려고 심었어요. 기철 아저씨는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이 하늘에서 참 든든해 하실 겁니다. 이렇게 꿋꿋하게 사시니. 그 말에 눈가가 살짝 젖었지만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있는 사람한테도 가장 좋은 소식일 테니까. 기철 아저씨가 돌아간 뒤 방에 고추를 펼쳐놓으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도 이렇게 빨갛게, 뜨겁게, 단단하게 마무리되면 좋겠다고. 그리고 문득 이 고추를 나눠줄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피부치보다 더 소중한 이곳에서 만난 가족들 말입니다. 고추를 말리기 좋은 바람이 불던 날, 발코니에 대나무발을 펼쳐 고추를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햇살이 고추 껍질에 반사되어 반짝였죠. 하루 이틀이면 바삭하게 마를 겁니다. 오늘은 이 고추를 조금 나누기로 했습니다. 내게 힘이 되어준 실버타운 가족들에게요. 먼저 라운지에 들러 선희 할머니에게 고추 한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올해 첫 수확이야. 내가 제일 먼저 맛봐. 아이고, 이렇게 고운 색은 처음 본다. 이걸로 김치 담으면 진짜 맛있겠다. 다음은 복례 씨 방. 그녀는 문을 열자마자 한바구음을 지었습니다. 야, 정수가. 이거 팔아도 돈 좀 되겠는데? 돈보다 귀한 건 나눌 사람이 있는 거지. 그 말을 하고 나니 내 마음속 깊은 곳이 잔잔하게 데워졌습니다. 과거엔 뭘 가져도 늘 누구 눈치 보일까부터 생각했지만 이제는 내가 줄 수 있는 사람과 줄 수 있는 마음만 남았죠. 저녁 무렵 라운지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갈매기 울음이 멀리서 들려왔고 바다는 잔잔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한 손엔 따뜻한 차, 다른 손엔 올해 첫 고추를 잘게 부순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향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지? 여기선 아무도 날 밀어내지 않아. 오히려 초대해줘. 달빛이 라운지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나는 그 빛 위에 발을 올려놓았습니다. 초대받지 못했던 지난날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가 더 따뜻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 자리는 평생 나였다는 걸. 바다 너머로 해가 완전히 사라지고 가을밤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는 그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곳이 내 자리, 내 무대였으니까요. 그리고 이 무대에서의 마지막 막이 내 마음속 박수 소리로 천천히 내려졌습니다. 가을 햇살이 아직 따스하던 그날,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로비에서 잠깐 뵙고 싶다는 말에 무슨 일인가 싶어 불이 나게 내려갔죠. 로비 한쪽에는 낯선 젊은 여성이 서 있었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농업 유통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활짝 웃었습니다. 정숙 어르신 맞으시죠? 올해 고추 수확하신 거 소문이 자자해서요. 저희 쪽에서 직접 보고 너무 놀랐어요. 혹시 판매에 관심 있으신가요? 판매라. 그냥 나눠 먹으려고 심은 건데 그걸 사겠다는 건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고추가 시중 가격보다 훨씬 좋은 값에 팔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색이 곱고 껍질이 두꺼워 건고추 품질이 뛰어나며 이런 고추는 시장에서 귀하다고 하더군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생활비 보탤 생각에 바로 팔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이 고추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여긴 나눔이 먼저예요. 그녀는 아쉬워하며 명함만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로비 창밖으로 보이는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예전에 나는 늘 부족하다는 생각에 쫓기듯 살았지만 지금은 꼭 필요하지 않으면 욕심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허전했던 내 삶을 채워준 건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웃음과 온기였으니까요. 그렇게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데 주머니 속 고추향이 은은하게 퍼져 나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실버타운 가을 잔치는 매년 열리지만 올해는 내게 특별했습니다.
내가 직접 키운 고추로 만든 김치와 무침이 메인 메뉴로 올라갔기 때문이죠. 전날부터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느라 손끝이 얼얼했지만 묵직한 김치통을 들고 라운지에 들어서는 순간 피곤함이 싹 사라졌습니다. 길게 늘어선 테이블 위에는 입주민들이 준비한 각양각색의 음식들이 줄지어 있었고 사람들 얼굴엔 잔칫날만의 들뜬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정숙 씨, 이 김치 정말 맛있다. 매운 향이 입안에 착 감겨서 밥이 절로 넘어가네. 맞아. 시중 김치랑은 달라. 이건 정성이 느껴져. 그냥 내 손맛이 아니라 우리 땅이 준 맛이지.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라운지 전체가 따뜻해졌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즈음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올해 최고의 재능 나눔상을 발표했습니다. 뜻밖에도 내 이름이 불렸죠. 사람들의 박수 소리 속에서 앞으로 나가자 사회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숙 어르신은 올해 가장 많은 음식을 나눠주신 분입니다. 그 마음을 기려 이상을 드립니다. 손에 쥔 트로피는 무겁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쌓이는 감정은 묵직했습니다. 고추 모종을 심던 그날의 흙냄새, 싹이 터오르던 설렘, 그리고 함께 웃던 얼굴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뿌리를 내린다는 건 단지 흙 속에서 자라는 식물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뿌리가 내리고 시간이 흐르며 단단해진다는 걸 그날 비로소 알았습니다. 겨울의 문턱, 창밖에 작은 눈송이가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녹았지만 그 짧은 순간만으로도 마음 한켠이 포근해졌습니다. 라운지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려던 찰나 현관에서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오랫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던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코끝이 빨갛게 얼어 있었죠. 엄마, 오랜만이에요. 들어가도 돼요? 그래, 어서 들어와. 아들은 머뭇거리며 두 손에 쥔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동안 연락 못 드려 죄송하다는 짧은 편지와 함께 내가 좋아하던 약과가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기에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의 서운함과 고독이 순간 얇은 얼음처럼 금이 가는 소리가 마음속에서 났습니다. 엄마 고추 말린 거 조금 줄 수 있어요? 애들이 그 맛을 잊지 못하더라고요. 그럼 얼마든지. 나는 웃으며 부엌으로 가서 가장 잘 말려둔 고추병을 꺼냈습니다. 유리병 속 붉은 고추는 마치 겨울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 같았습니다. 병자 아들에게 건네자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짧지만 진심이 묻어나는 눈빛이었죠.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도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강이 서서히 풀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가 떠난 뒤 창가에 앉아 다시 눈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며 내려앉는 눈송이 하나하나가 마치 내 삶에 찾아온 작은 기적 같았습니다. 미움도, 서운함도, 원망도 결국 시간 속에서 희미해지고 남는 건 함께 웃던 기억과 손을 맞잡던 온기뿐이었습니다. 나는 오래전 남편과 처음 맞이했던 첫눈을 떠올렸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차가운 공기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앞으로의 길을 함께 걷자고 다짐했었죠. 그리고 오늘 아들이 문을 두드렸던 그 순간이 나에겐 또 다른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첫눈은 금세 그쳤지만 내 마음속에 내린 눈은 천천히 쌓였습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와도 진심을 주고받는 사람 하나만 곁에 있다면 그 겨울은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다는 걸. 그렇게 올해의 첫눈은 나에게 화해라는 선물을 남기고 갔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마음의 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큰 사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짧은 한마디, 문을 두드리는 소리, 혹은 첫눈처럼 가만히 내려앉는 작은 계절의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오늘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래 묵은 서운함과 오해가 눈처럼 스르르 녹아내린 날,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을 품게 된 날이었죠. 누군가는 인생의 겨울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겨울이 오면 그 속에만 피는 꽃이 있고 차가움 속에서만 빛나는 온기가 있다는 걸요. 우리가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 수 있다면 그 어떤 계절도 더 이상 춥지 않다는 걸요.
혹시 지금 당신 곁에도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있다면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거창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작은 관심, 짧은 안부, 혹은 한 줌의 웃음이 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마음속에 내린 첫눈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화해란 없다. 마음이 닿는 순간 그곳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다. 그리고 저는 그 시작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